자,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엽록체의 어떤 미세 구조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생긴 모습이 약간 좀 럭비공처럼 생겼고, 또 이제 어떤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녀석이다. 그리고 이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핵이랑 그리고 핵이랑 서로 다른 자신만의 DNA가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엽록체나 혹은 미토콘드리아는 옛적의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 안으로 파고 들어간 그런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유한 핵과 그들만의 고유한 DNA와 고유한 리보솜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엽록체 그 내부에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동전 모양의 구조물이 있었고, 그 틸라코이드 동전 모양의 구조물이 쭉쭉쭉쭉 쌓여있는 그런 녀석들을 그라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외하고 그라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질 부분, 액체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부분을 스트로마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크게 이 엽록체의 안쪽 구조는 그라나 그리고 스트로마,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엽록체라는 것은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잖아요. 자, 근데 그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빛에너지 흡수를 누가 하게 되냐? 이 엽록체에 있는 광합성 색소들이 합니다. 이 광합성 색소들은 틸라코이드 막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고등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과 같은 광합성 색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의 가시광선을 흡수해서 그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합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그냥 이런 것이 있어 라고만 소개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이야? 고급 생명과학이잖아요. 고급이잖아, 고급. 너네 저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살짝만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엽록소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모습이에요. 이거 좀 지울게. 엽록소의 구조를 나타낸 모습이에요. 광합성 색소죠. 이 엽록소가 결국에 어떤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그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료 원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빛에너지는 어떻게 이 엽록소가 흡수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열에너지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딱 온몸으로 받게 되면은 그 열에너지가 우리 몸에 딱 와닿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이 엽록소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지 첫 번째 흡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흡수에 관련해서는 이 엽록소 안에 들어있는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엽록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이 머리 부분 있죠? 초록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머리 부분,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포르피린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르피린 골이 아래쪽에 있는 꼬리 부분 있죠? 자,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 피톨 사슬이라 그래요. 물론 광합성 색소에는 엽록소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에도 소개되었듯이 카로틴, 잔토필, 에리트린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색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생물학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것을 위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엽록소부터 보는 겁니다. 다른 녀석들도 비슷해요. 자, 근데 이 엽록소의 모습을 보시면은 포르피린 골이 안쪽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하나 관찰이 돼요. 중심부에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약간 고리 모양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고리 모양의 구조물이 보일 거예요. 자, 이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약간 말이 조금 비슷해. 방금 전에 피톨 사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살짝 말이 좀 비슷한데 달라요. 요거는 피롤 구조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1개, 그리고 C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고리 구조의 화합물을 피롤 구조라 그래요. 구성된 고리 구조의 화합물을 우리는 피롤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엽록소의 이 포르피린 고리 안쪽에는 이런 피롤 구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테트라 피롤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트라는 숫자 4라는 그런 접두사? 앞에 붙는 말, 그거예요. 그래서 테트라 피롤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엽록소의 이 포르피린 고리에 들어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광합성 색소들, 특히 대표적으로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엽록소의 구조 중에서 포르피린 고리 안쪽에 있는 피롤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빛 에너지 흡수는 이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그것이 왜 가능한지 약간 조금 화학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 때문에 빛 에너지의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볼게요. 자리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 너네 설문조사 했을 때 화학원 다들 수강하고 있다고 했었죠? 혹시 화학원 시간에 오비탈 배웠니? 오비탈 무슨 막 업다운 무슨 뭐 파울리 베타 원리 이런 거 막 배우고 그래요? P 오비탈 S 오비탈 그런 거 배웠어? 오케이, 좋아. 너네가 나보다 더 잘하겠다. 나는 10몇 년 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화학 잘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나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화학 시간에 벤젠 배웠어? 벤젠 고리 구조 이런 거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은 배웠어? 공유 결합할 때 전자들이 한 쌍, 두 쌍 있는 그런 단일 결합 배웠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굉장히 나도 약간 조금 오케이, 몰라 보겠습니다. 전자들이 비편재화가 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벤젠이라 그래서 C 6개와 H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화합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리 구조를 하고 있어요. 벤젠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가 6개, H가 6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정적인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중결합이 그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 하나는 단일결합, 2개는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젠의 이러한 그 고리 구조를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너네 단일결합이랑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단일결합은 전자 2개를 한 쌍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형성되는 그런 결합일 거고, 이중결합은 2쌍을 공유하면서 생성되는 그런 결합일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전자들 그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이렇게 얘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유하면서 있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렇게 벤젠과 같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자들이
원래라면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그 둘을 이어주는 어떠한 그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이중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 중에 단일 결합 제외하고 나머지 결합 중에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2개는 이 둘 사이의 연결을 지탱해주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리 구조를 계속해서 맴돌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이중결합의 개수가 지금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개의 전자가 이 벤젠 고리 구조 안에서 정확히 이중결합이 있는 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비탈 관점에서 그 전자 구름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그 쭉 삥삥삥 도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자들의 비편제와, 영어로는 delocaliz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ocalize, 어떠한 곳에 정박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중결합 위치의 전자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2개의 전자는 여기 이 고리 구조 안쪽을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들의 비편제화라고 하는데, 이중결합의 전자들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고리 구조 안쪽에 어느 곳이든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들의 비편제화라고 하는데, 고리 구조에서 보통 나타나는, 이렇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리 구조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왜 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이 포르피린 고리 안에 피롤 구조라 그래서 N1와 C4개가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요 모습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얘도 잘 봐야 되라. 단일 결합도 있지만 거기 사이에 이중 결합도 있거든요. 단일 결합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아래를 연결되는 부분에도요,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마치 벤젠 고리들에 있는 그 이중 결합의 전자들처럼 전자들이 정확히 그 결합에 있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 수 있어요. 정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약간 그 본론입니다. 내가 어디다 썼지?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그냥 단일 결합은 단일 결합이 있는 데만 있고 이중 결합은 이중 결합이 있는 데만 있다면요, 그 오비탈 할 때 너네 그 원자 궤도 함수인가? 그런 것도 혹시 화학 시간에 배우니? 아직 안 배우나? 그러면은 자, 요 상태를 여기 레벨을 그 원자의 기본 에너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상 만물들은요, 다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헬륨은 그 스스로 안정하기 때문에 헬륨 He2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만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요, 걔네들이 안정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결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바닥 상태죠. 들뜬 상태가 아니라. 그 들뜬 상태, 바닥 상태는 혹시 화학원 시간 했나? 했었죠. 그래서 여기 상태를 지금 원자들의 오비탈 에너지라고 친다면, 이렇게 비편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오비탈이 그냥 독립적으로 2개씩 있고, 그거를 이제 각자의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채우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이를 그 이중결합에 있던 그런 전자들의 일부가 돌고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한꺼번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원자들의 그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열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그 너네 그 뭐냐 들뜬 상태, 바닥 상태 할 때 있잖아. 여기가 지금 원자 핵이야. 그리고 그 전자 껍질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요 차이에 따른 에너지만 흡수하고 방출하죠. 그 중간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여기 사이에 여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거 없어요. 정확히 딱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약에 독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요 지금 에너지를 받아서 얘네가 들떴다가 떨어지는 그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에너지 크기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영역대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고리 구조를 이루면서 어떠한 비편재화된 그런 전자들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흡수할 수 있는 흡수와 방출하는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너네 자외선이랑 가시광선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커? 그죠? 자외선이 훨씬 더 크죠? 가시광선은 더 긴 영역에 파장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해지면 그림을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해지면 이제 여기에 지금 6개의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건데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더 작은 영역 파장대의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방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긴 영역대의 파장, 더 작은 에너지의 파장을 흡수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다 같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전체가 동시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물질들은 가시광선 흡수 못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광합성을 하는 빛 에너지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누구도 하고 있냐? 여기 포르피린 고리에 있는 이 퓨롤 구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엽록소가 빛에너지,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요겁니다. 보세요. 고리 부분은 탄소와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흡수해서 엽록소 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다뤄지고 그냥 많은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조금은 그래도 우리 이제 조금 고급 좀 화학적인 내용은 조금 더 섞어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 안 배웠잖아. 화학원도 아직도 안 끝났고 생명과학 원도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해하는데 조금 걸렸어. 그래서 만약에 조금 궁금하시면은 더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뭐 나중에 탐구 주제로서 이런 거를 하셔도 괜찮겠죠.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엽록소가 어떻게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이런 구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에 조금만 더 얹자면요, 그 고등식물에 엽록소 A나 엽록소 B나 카로틴이나 잔투필과 같은 그런 색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엽록소 A랑 B는 둘 다 엽록소잖아요. 근데 왜 얘네가 A랑 B로 구분이 되냐면 엽록소 안에 있는 이 포르피린 고리 안에서 요 끝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CH3가 오면은 그거는 엽록소 A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끝에 요거 대신에 CH5가 되면은 그거는 엽록소 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잘 흡수하는 그 파장이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A랑 B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만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약간 TMI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TMI 너무 많이 하나? 약간 뇌에 과부 올 것 같은데. 이 포르피린 고리가 엽록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고리 형태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가 왜 빨간색이에요? 피가 빨간 이유. 생물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그치? 적혈구에 뭐가 들어있냐면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그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들어있거든요. 철? 그것 때문에 빨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가지는데 지금 이 엽록소의 중심에는 마그네슘 원자가 들어있었죠? 요거 대신에 철이 들어가 있는 것이 헤모글로빈 안쪽에 있는 포르피린 고리예요. 얘는 Fe+. 그리고 헤모글로빈 말고 너네 있잖아. 곤충은 피가 있을까 없을까? 곤충 죽이면 거기서 빨간색 피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곤충이 곤충의 몸을 돌고 도는 그런 혈액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처럼 빨갛지 않느냐? 걔네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운반할 때 이런 헤모글로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절지동물 중에서 절지동물 안에 곤충이 속하는 건데 그 절지동물들은요 일반적으로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져요. 약간 투명한 그런 색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포르피린 고리가 있지만 그 안에 이 철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CU, E+. 그리고 또 추가로 포유동물 중에서 헤모글로빈 말고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는 그런 녀석도 있어요. 이것도 포르피린 고리입니다. 너도 철, 중심부에 철원자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르피린 고리가 이 식물의 엽록소에서만 관찰되는 그런 고리 구조는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 거의 모든 생물들에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갑자기 요거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은 육상식물에서 볼 수 있는 엽록소들의 구조인데요. 자, 엽록소 A와 B는 모두 헤모글로빈과 방금 했었죠? 사이토크롬이라고 해서 우리 조금 나중에 나올 거야. 사이토크롬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 전자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들이거든요. 그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르피린 고리가 관찰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르피린 고리와 같은 복잡한 고리 구조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리 구조에 탄화수소 꼬리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탄화수소 꼬리를 피톨, 사슬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너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광합성 색소들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살짝 읽고 넘어갔습니다. 교과서에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치? 이 광합성 색소들, 이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색소들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엽록소 안쪽에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해요. 자, 내가 다시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엽록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외막과 내막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틸라코이드가 많이 쌓여있는 그라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광합성 색소가 어디 있냐?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에 콕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콕콕콕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합성 색소들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박혀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얘가 자유분방하게 그냥 스트로마에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있다, 정박해 있다, 거기 고정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광합성 색소가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광합성 색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델로 잡은 이 엽록소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포르피린 고리와 꼬리, 피톨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피톨 사슬 끝부분을 보면요. 소수성입니다.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하지 않은 거죠. 자, 근데 틸라코이드 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막이야. 막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물막은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포막 뭘로 구성되어 있니, 얘들아? 세포막? 무슨 이중층? 그쵸?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틸라코이드도 마찬가지야. 틸라코이드도 막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 얘들아, 네, 여기를 좀 확대할게. 요거 틸라코이드 막을 확대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인지질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지질 이중층에서 얘가 세포막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친수성과 소수성이 같이 존재하는 양친매성 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그 중에 친수성은 어느 부분이었어? 머리야, 꼬리야? 물과 친한 성질은 어느 부분? 그쵸? 머리 부분, 여기가 지금 친수성인 부분이었고 꼬리 부분, 긴 거기 사슬 부분은요, 여기는 소수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엽록소가 어떻게 이 틸라코이드 막에 정박이 되어 있을 수 있느냐,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느냐, 이 피톨 사슬이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콕 박혀 있으면 되지 않겠어? 이 안쪽에 인지질 이중층의 안쪽에 있는 부분과 상호작용하면서 그거를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물질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얘가 틸라코이드 막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떠한 그 광합성 색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엽록소나 혹은 다른 광합성 색소들, 뭐 카로틴이나 잔토필이나 그런 색소들이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피톨 사슬이 지금 소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괜찮아요? 아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컸나? 거기 부분은 사실 나도 지금 이거를 얘들아 내가 지금 보여줄게. 잠깐만. 카메라 보이니? 나도 이거를 너네한테 설명해 주려고 막 보여? 너무 흐리게 났나? 잠깐만. 이거 흐리기를 좀 풀게. 안돼. 풀면은 내 뒤에 지금 옷 저거 너무 더러운 거 보이지만 잠시만요. 풀어볼게. 네. 요런 식으로 다 너네 그 해주려고 가져왔는데 정말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네. 근데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몰라도. 다만 이제 광합성 색소들이 왜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지 다른 분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 비편재화된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고리 구조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걔네들이 한꺼번에 어쩌한 그 오비탈을 무슨 p 오비탈 어쩌고 걔네들이 상호작용으로 생성이 되니까 걔네들이 이제 되게 촘촘한 어떠한 그 전자 껍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오케이. 나 손으로 하는 편이다. 이렇게 있는 파장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거랑 그러니까
단일 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따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 에너지 준위가 딱 이 상태에서 바뀌지 않아요. 독립적입니다. 근데 걔네가 한꺼번에 몰려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좁은 영역대의 결합 에너지 준위 차이도 존재하니까 좁은 영역대는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역대의 파장이 딱 가시광선 파장인 거예요. 왜? 자외선에 비해서는 가시광선이 조금 더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잠시만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딴 길로 샜지만 약간 선생님들 그런 거 같아. 뭐라 그래야 돼? 직업특? 자꾸 막 수업하다가 딴 길로 새는 거. 물론 이게 완전 딴 길은 아니지만 갑니다. 자, 그 다음 고등식물의 엽록소는요,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녹색광을 반사하는 대신에 적색광과 청색광을 잘 흡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우리가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초록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만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반사된 초록빛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을 일반적으로 초록색으로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카로티노이드라는 그래프는 지금 보지 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엽록소 A와 엽록소 B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엽록소 A는 흡수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대 파장이 이렇게 된대요. 나 지금 A 하고 있는 거야, A. 그리고 엽록소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대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얘가 엽록소 B의 파장대래요.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래요. 요거 두 개만 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식물이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식물이 어떠한 특정한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작용 스펙트럼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떠한 광합성 색소만 했었지? 엽록소 A와 B만 보자라고 했어. 맞죠? 엽록소 A와 B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왜 엽록소겠어? 초록색이야. 얘가 초록색이라는 것은 초록색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 빛, 적색광과 청색광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흡수 스펙트럼이 방금 전에 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광합성 색소가 오로지 엽록소 A와 B만 있었다면은 식물은 광합성을 어디 파장에서만 해야 돼, 얘들아? 나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식물이 엽록소 A와 B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걔네가 흡수한 빛의 파장대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야겠죠? 아니, 빛을 흡수 못하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하겠어?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광합성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할 거란 얘기죠. 흡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빛의 파장을 다르게 준 다음에 실제로 얼마만큼 광합성을 했는지 산소 발생량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뭐야? 분명히 여기 구간에서는 엽록소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못했어? 못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이 완전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했어, 안 했어? 광합성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야. 뭐야? 내가 알고 있던 광합성 색소는 엽록소 A랑 B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얘네들이 흡수 못하는 그런 파장대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나네? 그 말은 엽록소 A와 B가 광합성 색소의 전부가 아니구나. 얘네 말고도 이 파장대에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광합성 색소들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의 어떤 초록색깔 색소가 아니라 이 영역대의 빛을 많이 주로 흡수하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색소들도 존재하고 선생님 보니까요. 여기 카로티노이드 말고 잠깐만 여기 지워볼게. 카로티노이드도 여기서 지금 흡수 거의 안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물에는요 이 색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로티노이드 말고도 다른 종류의 색소도 있어요. 여기다 표시를 안 한 것뿐이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대에서도 많은 영역대에서도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광합성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광합성 색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광합성 색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 과정에 빛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광합성 색소들은 일단은 엽록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자, 근데 이 엽록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아까 그 포르피린 고리에서 그 위쪽 부분이 CH3로 되어 있는 녀석 누구였어요? CH3로 되어 있는 녀석이 엽록소 누구야? A였죠. 그렇죠. 엽록소 A와 그리고 CH5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엽록소 B. 얘가 일단 고등식물에 존재하는 엽록소예요. 고등식물들. 자, 근데 고등식물 말고는 그럼 다른 거는 뭐 식물 아니야? 조류도 광합성 하고요. 해양 생물들도 광합성 합니다. 걔네도 마찬가지로 엽록소 있어요. 자, 그래서 고등식물들 말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도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엽록소 A와 B와는 살짝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포르피린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를 C, D 혹은 F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조류나 해양 생물들이 가지는 그런 종류의 엽록소예요. 뭐 파래, 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녀석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조류라고 하면은 선생님 혹시 이 bird 얘기하는 이거겠어 얘들아? 아니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너네 새들 광합성 하니? 아니죠. 여기서의 조류는 bird가 아니고 LG입니다. LG. 잠깐만 이 스펠링이 EA였나? A였나? 읽을 때는 LG라고 있거든요. LG. 근데 갑자기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몰라,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그 조류여서 너네 그 녹조 알지? 녹조 그런 조류 말하는 거예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할 때 그 조류예요. 몰라, 이거 모르겠으니까 지울래요? 왜 안 지워져? 네. 그래서 요런 조류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류들도 가지고 있는 엽록소들 종류는 C, D, F 뭐 그런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 색소는 엽록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네만 있었다면은 아까 그 작용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야겠어? 만약에 엽록소 A랑 B만 존재한다면 이 흡수 스펙트럼이랑 작용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그치. 똑같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똑같이. 흡수한 그대로 광합성했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엽록소 A와 B가 흡수하지 못한 영역대에서도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엽록소 말고도 다른 광합성 색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장대에서도 빛에너지를 약간이라도 흡수하니까 거기도 광합성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들이 카로티노이드. 엽록소 E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좀 빈번하게 관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들만 지금 쓴 거예요.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로틴 계열 혹은 잔토필 계열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카로틴과 잔토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색소들도요. 사실은 조금 어떤 분류군의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막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의사 선생님들이 광고할 때 뭐 베타카로틴 그런 거 가끔씩 이야기 하시거든. 그 베타카로틴이 이 카로틴의 한 종류예요. 뭐 알파카로틴이나 베타카로틴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잔토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한데, 이제 슬슬 선생님 나이대가 되고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요 눈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너네 약국 가서 눈 건강에 좋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 막 파는 거 봤어? 이름 혹시 기억나니? 베타카로틴도 있긴 한데요, 막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면서 다이소에서도 내가 파는 거 봤어 얼마 전에. 세 글자인데 아마 말씀드리면은 그거? 하실 수도 있어요. 루테인이거든요.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광합성 색소입니다. 그리고 뭐 제아크산틴, 뭐 요즘은 제아잔틴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비올락산틴 뭐 등등, 뭐 비올라잔틴이라고도 합니다.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색소들이 또 존재합니다.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피코빌리 단백질이라고 해서 뭐 세균도 광합성을 하긴 합니다. 뭐 걔네들한테도 있는 그런 종류의 광합성 색소인데, 뭐 피코에리티린, 뭐 피코시아닌 등등 있고, 또 플라빈 혹은 안토시아닌, 요거는 뭐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안토시아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광합성 색소들이 있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대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광합성 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엽록소 A와 B만 있었다면요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참고로 너네 있잖아, 지금 또 직업병. 우리 가을철 되면요 색깔이 변하는 그러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가을 되면은 이제 슬슬 색이 변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렇지, 단풍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은행도 있죠. 은행 이파리. 원래 무슨 색이야 걔네? 초록색이죠. 단풍이나 은행이나 원래 초록색이에요. 근데 걔네 이제 가을철 되면은 점점 색깔이 바뀌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니 너네?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이거 중학교 애기들이 한번 수업할 때 했었는데. 에너지 절약. 좋아요. 근데 이거 넓은 차원에서 진짜 맞는 말이야. 에너지 절약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랑 조금 관련지어 설명을 드리자면, 식물이 얘들아 왜 녹색이야? 엽록소 때문에 녹색이죠. 자, 근데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엽록소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가 녹색이니까. 근데 우리 방금 했잖아. 식물의 광합성 색소 엽록소밖에 없어? 아니야.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도 있고 등등 다른 종류의 색소도 있어요. 근데 왜 녹색이냐는 거야.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은요 초록색 아니거든요. 다른 색이에요. 왜 녹색일까? 아니 그냥 왜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냐고요. 다른 색소도 있는데. 빨간 색깔 색소도 있고 노란 색깔 색소도 있고 뭐 보라 색깔 색소도 있고 그래요. 맞아. 그 양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색소들에 비해서 엽록소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초록색깔 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의 잎의 색을 녹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엽록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온도가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엽록소는 굉장히 이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엽록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 파괴돼 버려. 근데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은 이 추위에 강해요. 파괴되지 않아. 그니까 이제 비로소 엽록소에 의해서 가려졌던 색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잎은 그 노란 계열의 색소가, 그리고 단풍잎은 빨간 계열의 색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합성 색소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그 가을철에 어떤 식물의 잎의 색이 변하는 것도 결국에 이런 광합성 색소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광합성 색소가 엽록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가을철에 다 죽어야지, 광합성 못하니까. 근데 단풍잎, 은행나무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론 저장된 거 쓸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읽고 1차 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등식물의 엽록소는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녹색광을 반사하는 대신에 적색광과 청색광을 잘 흡수하고, 이 엽록소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보조 색소들이 흡수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조라 그랬죠? 메인은 누구야? 메인은 엽록소야. 제일 많으니까 걔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하겠죠. 자, 카로티노이드는 탄소원자와 탄소원자 간의 또 여기 있네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긴 직선형의 분자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전자들이 편제화되어 있지 않고 비편제화, 마음대로 이렇게 이중결합의 전자들의 일부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면서 걔네들이 또 이제 오비탈 뭐 왔다갔다 그 촘촘한 그 간격대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의 그 영역대 파장을 흡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촘촘한 간격이 다 달라요.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5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고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잎이나 단풍잎의 색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엽록소가 많이 파괴가 되고, 이제 요런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가 이제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색소들이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파장에서 광합성량도 많다. 보시면은 지금 엽록소 A와 B가 가장 메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대가 가장 광합성이 잘 될 거예요. 얘네가 메인이니까 여기서 가장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대 파장도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보조 색소들, 뭐 카로티노이드나 피코빌리 단백질들이나 뭐 안토시아닌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색소들이 또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광합성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렇지만은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7시 4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쉬고 오세요.